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. 모두가 알고 있는 줄 알았던 내 인생, 단 한 줄도 진짜가 없었습니다. 아내도 딸도 친구도 아무도 몰랐습니다. 나는 왜 그때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? 오늘 32년 만에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. 숨기고 외면하고 결국 나조차도 잊어야 했던 그날은,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은 분명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. 당신도 누군가의 아버지라면 말입니다. 가족도 몰랐다. 32년 전 내가 숨긴 진실을. 내 나이 이제 68. 어느새 정년 퇴직한 지 8년이 흘렀다. 아침이면 근처 공원을 걷고 낮에는 TV나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. 가끔 손주가 영상통화를 걸어오고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 외에는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. 당신 또 신문만 보고 있네. 그만 좀 해요.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잔소리를 던진다. 듣고 있자면 서운하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다. 난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을 견디고 있을 뿐이다.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. 그러나 인생을 정리할 힘을 주기를 기도할 때 남성의 강력한 힘이 솟구쳤다.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여는 순간 낯익은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. 노랗게 빛바랜 서류 봉투. 떨리는 손으로 꺼내 읽었다. 1993년 전자부품 납품 계약서. 그 순간 잊고 지냈던 기억이 머리를 찔렀다. 그해 봄 나는 작은 전자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. 야근을 밥 먹듯 하며 회사를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버텼다. 그 무렵 대기업 K전자와 납품 계약 이야기가 나왔고 나에겐 인생을 바꿀 기회였다. 하지만 계약 당일 담당자는 내게 말했다. 대표님, 이미 다른 분께서 계약 마무리하셨습니다. 얼떨떨했던 나는 확인해보았고 계약서에는 분명 내 이름이 있었다. 문제는 그게 내가 서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. 내 곁에 있던 사람, 믿었던 동업자 박상우. 그가 나를 배신하고 내 서명을 위조해 계약을 빼앗아갔다. 회사는 순식간에 흔들렸고 나는 부도를 맞았다. 가족들에게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사업이 안 됐다는 말만 남기고 모든 걸 감췄다. 아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?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. 아들은 그때 겨우 16살이었다. 나는 실패한 가장이 되었고 가족은 겨우 살아남았다. 서류봉투 안에는 계약서와 함께 또 하나의 종이가 있었다. 박상우의 손글씨 편지였다. 형님, 그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. 내가 아니면 우리 둘 다 망할 상황이었습니다. 이 편지를 보는 날엔 푸딘의 진심을 이해해 주십시오.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. 오랜 세월 동안 잊은 줄 알았던 분노와 아픔이 다시 살아났다. 내가 참아왔던 이유는 하나였다.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.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. 더는 숨기고 싶지 않다.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야 한다.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왔다. 편지를 다 읽고도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. 텅 빈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다. 내가 왜 이걸 지금에서야 본 걸까? 속이 뒤틀리고 이가 갈렸다. 아니, 갈라야 했다. 그게 정상이었다. 32년 전 박상우는 나보다 2살 어린 친구였다. 군대 제대 후 우연히 같은 기술연구소에서 만나 형제처럼 지냈다. 내가 자본을 대고 그가 기술을 맡으며 회사를 세웠고 밤낮 없이 함께 뛰었다. 그런 놈이 내 서명을 위조해서 계약을 가로채고 회사를 가져갔다. 난 그 뒤로 단 한 번도 그를 찾지 않았다. 왜냐고? 복수보다 가족이 먼저였으니까.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. 내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아무도 이 진실을 모른 채 끝날 것이다. 내 가족조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. 적어도 한 번쯤은 진실을 말하고 싶다. 누구를 탓하거나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다.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다. 다음날 나는 수첩을 꺼냈다. 예전 거래처 동료들의 번호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.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떤 번호는 없어진 지 오래였다. 그중 유일하게 연결된 사람 김성배. 그는 예전에 함께 거래하던 업체의 영업팀장이었다. 여보세요? 나직지만 다소 늙은 목소리가 들렸다. 성배야, 나 강태식이야. 태식이 형님, 세상에 이게 얼마만입니까? 반가운 인사 몇 마디 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. 박상우, 그놈 지금 뭐하고 사는지 아나? 그 사람요. 지금 XX전자 회장입니다. 요즘엔 방송에도 간간히 나와요. 인생 역전 CEO라면서. 이게 무슨 말인가? 나를 밟고 올라간 놈이 지금은 회장이라니. 정말 웃기지도 않았다. 하지만 속이 다 타들어가도록 분했다. 형님, 그 사람 찾을 거면 서울 삼성동 본사로 가세요.
출근은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한다더군요. 나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.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물었다. 금연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다.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바람은 서늘했다. 마치 누군가가 내 등을 떠미는 것 같았다. 그날 밤 나는 박상우를 찾아갈 계획을 세웠다. 옷장 속 양복을 꺼내 먼지를 털고 오래된 구두에 광을 냈다. 아내는 나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. 어디 가세요? 내일 오래된 친구 좀 만나러. 그런 정장은 왜 입고?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? 아니야. 그냥 좀 늦은 인사 정도지. 나는 말하지 않았다.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. 말은 만나서 해야 한다. 박상우. 그 놈의 눈을 보고 직접 묻고 싶었다. 그때 왜 그랬냐? 넌 나를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었냐? 다음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로 향했다. 지하철을 타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삼성동 거리에 도착했다. 그리고 그 앞에 섰다. 초고층 유리 건물 로비에 번쩍이는 이름. 주식회사 XX전자. 그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. 정직과 신뢰의 기술 기업. 나는 코웃음을 쳤다. 정직? 신뢰? 그걸 짓밟은 사람이 그 이름을 걸고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우습기만 했다. 그리고 나는 로비 데스크로 다가갔다. 안녕하세요. 박상우 회장님께 면담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. 이름은 강태식입니다. 전 옛 친구입니다. 회장님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. 로비 직원은 나의 이름을 확인한 뒤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다. 그 짧은 1분 남짓의 시간이 내겐 32년 같았다.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어났다. 이게 긴장인지 분노인지 혹은 슬픔인지 나 자신도 분간할 수 없었다. 회장님께서 10분 후에 15층 접견실로 오시랍니다. 직원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. 버튼을 누르며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을 봤다. 구겨진 이마주름, 희끗해진 머리, 피로가 깃든 눈. 나는 더 이상 박상우가 알던 강태식이 아니었다. 띠링.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접견실이 눈에 들어왔다. 나는 소파에 앉아 박상우가 들어오길 기다렸다. 그리고 몇 분 후 문이 열렸다. 강태식 형님. 낯익고도 낯선 목소리. 그는 나보다 훨씬 세련된 정장 차림에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기고 있었다.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똑같았다. 계산적이고 경계심 많고 어딘지 모르게 두려움을 숨기는 눈빛. 오랜만이군.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. 그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. 형님이 여길 다 오시다니 예상 못했습니다. 나도 이럴 줄 몰랐지.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놨다. 이거 기억하겠지?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안에 계약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. 얼굴이 굳었다. 그리고 그 뒤에 편지를 마주한 순간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. 형님,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그 말을 또 듣고 싶지 않다.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해서 내가 무너졌고 내 가족이 고통받았다. 나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. 내가 지금 왜 왔는 줄 아나? 내 회사를 뺏기 위해서도 아니고 돈을 요구하려는 것도 아니다. 나는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었다. 넌 그날 나를 버리고 너 자신을 구했다. 박상우는 고개를 떨구었다.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말했다. 형님, 나 매년 그 편지를 쓰고 버렸습니다.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형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라도 형님만은 평범하게 살았으면 했습니다. 나는 잠시 침묵했다. 눈앞에 이 남자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다. 하지만 동시에 한때는 내 동생 같은 존재였다. 나는 물었다. 지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,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나?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. 나처럼 살았다면 너도 알았을 거다. 진실을 외면하고 얻은 건 결국 벌이야.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, 내가 만들어낸 유령 같은 죄책감. 너 지금도 매일 밤 편히 자진 못할 거야.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. 나는 내 가족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. 하지만 이제는 말할 거다. 내가 아니라 내 존재를 되찾기 위해서. 그 순간 박상우가 내 손목을 잡았다. 형님 부탁입니다. 나에게도 그 죄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. 나는 그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다.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다. 나는 나대로 진실을 회복하러 간다. 문을 열고 접견실을 나서며 나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긴 고요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. 분노도 복수도 아닌 감정.
그건 자기 자신을 되찾은 자의 안도감이었다.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나는 아내와 딸을 식탁에 앉혔다. 딸 예진이는 직장 때문에 집에 잘 오지 않는데 오늘따라 퇴근 후 곧장 왔다. 뭔가 예감이라도 있었던 걸까? 아내는 내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.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죠? 괜찮아. 그냥 오늘은 조금 긴 얘기를 하려고. 나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. 내가 지금껏 너희한테 말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. 예진이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. 설마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니죠? 나는 고개를 저었다. 32년 전 내가 회사를 잃은 건 사업 실패 때문이 아니었어.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거였지.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.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계속 말했다. 내가 젊었을 때 박상우라는 친구가 있었어. 우린 함께 회사를 세웠고 밤새 연구하며 사업을 키웠지. 근데 어느 날 그놈이 내 서명을 위조해서 회사 지분을 빼돌렸고 결국 나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.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. 그 사람 이름 예전에 한번 들은 적 있어요. 당신이 악몽 꾸다 이름 부른 적이 있었죠. 나는 순간 놀랐다. 그토록 오래 숨긴 이름이었는데 내 무의식은 이미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. 예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. 그럼 그때 우리 갑자기 이사 간 것도 생활이 어려워진 것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. 그래. 그때 너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지. 새 책가방을 사주고 싶었는데 결국 중고 가방으로 대신했었지. 예진이의 눈이 붉어졌다. 아내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.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? 말하면 내 무능함과 실패만 남을 것 같았어. 나는 가족에게 실망을 안기고 싶지 않았지. 순간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다.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.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 지켜냈잖아요. 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이었어요.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. 예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. 아빠 이제는 말해줘서 고마워요. 어쩐지 어릴 적 우리 집에 늘 무언가 비어있는 느낌이 있었어요. 이제야 알 것 같아요. 그게 아빠의 침묵이었다는 걸.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술 한 잔을 나눴다. 말없이 흐르던 세월이 한 방울씩 술잔에 녹아들었다. 아내는 내 옆에서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었고 예진이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. 이 순간 꼭 남기고 싶어요. 이게 진짜 우리 가족이 시작되는 날이니까. 나는 웃으며 말했다. 그래, 오늘이야말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이다.